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게 3월 2일 날 나온 차례인데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할 때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좀 새로운 성장성 있는 알파 이거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근 성장주들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좀 타이밍이 이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의미 있는 게 우리 박지연 연구원이 온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저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염동찬 연구원 밑에서 열심히 노가다 뛰어왔는데 우주항공산업도 같이 썼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배울 게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좀 배울 거 있었나요? 저 잠깐 나갔다 올까요?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얼굴이 팔려도 상관없는 사람이어서 했는데 우리 박지원 연구원이 얼굴을 공개하기 싫다고 그러셔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아니 저번에 다 나왔는데 무슨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 NST가 주니어로 데뷔해서 참 그래도 2, 3년 굴리다 보면은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내가 어깨를 떠나 있겠지만 박지원 연구원은 아마 10년 뒤엔 더 멋진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어깨 떠나지 말고 애널리스트의 길을 계속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나가서 혼자 떠들지 말고 우리 박지원 연구원은 어느 부분 할 건데. 네네. 뭐 일단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또 지금. 네, 아닙니다. 뒷부분은 우리 지영 씨가 있어가지고요. 알았어요. 시작하시죠. 네, 오늘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 산업에 쓴 알파벳 자료인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륨 3인데 분기에 2개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성장성 있는 산업이나 퀀트 아이디어랑 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전에 뭐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성장성 있는 산업이나 좀 퀀트 아이디어 이렇게 알파 전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뎁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쓴 자료는 콘솔 게임 산업입니다. 뭐 워낙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더 재밌게 쓴 자료인데요. 제가 뭐 게임 산업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왜 봐야 되는지 국내 기업들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뒷부분에 최근 차세대 콘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5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엑스박스 X 같은 것도 새로운 시리즈가 이미 발매가 됐는데요. 그런 산업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는 저희 박지영 연구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저도 게이머니까 저는 당연히 알지만 작년에 그 게임업계 그 콘솔 게임업계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5페이지입니다. 사이버펑크. 이게 그 폴란드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CD 프로젝트 레드라고 여기가 전작이 위쳐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소위 전작이 위쳐? 네, 위쳐라는 게임인데 이게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판타지 소설을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폴란드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뭐 정도 될까요? 드래곤 라자 정도? 뭐 드래곤 라자도 모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난 전혀 이거 안 하기 뭐 때문에. 지금 PD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들을 정도로 내가 이상해 보였나? 아니 저도 몰라서. 아 진짜? 내가 하는 오라는 철권. 철권. 플레이스테이션은 그 철권 또 뭐 있었지? 스타크래프트. 이바라바 되게 욕먹을 때 코에이 삼국지. 코에이 삼국지는 요새도 나옵니다. 그래. 어쨌든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는. 네, 이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이 어쨌든 그 유명한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내는 것 때문에 이게 엄청 기대작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으니까 망했어요. 평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뭐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최적화 문제로 PC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뭐 콘솔 머신,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에서는 버그가 너무 많고 아예 구동조차 하다가 이렇게 뻗어버리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에 환불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게임 회사의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만든 CD 프로젝트라는 회사가 폴란드 시가총액 2위 업체였어요. 게임 회사 시총 2위예요. 네. 이 폴란드의 그 회사 자체가 굉장한 회사라니까요. 본부장님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나 폴란드 바엔사밖에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여기 시가총액 2위였고 뭐 1위는 그 플랫폼 유통업체거든요.
2위 업체였는데 여기가 그 게임 공개되자마자 주가가 뭐 30% 가까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시가총액 2위 업체가. 그러면은 작년 말에 시장 얼마나 좋았어요. 전 세계 시장, 한국 시장도 12월에 좋았잖아요. 여기 혼자 빠져버리니까 그냥 그 폴란드 증시 자체가 상승률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른 이머징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까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처리해가지고 이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뭐 패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은 데가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전기차 만들었는데 다 팔았는데 예약 구매까지 받았는데 막상 배달하니까 차가 안 움직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게 이 CD 프로젝트의 그 사이버펑크 발매입니다. 그만큼 사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하고 관심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 경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자료에 쓴 내용이고, 뭐 이거를 좀 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은 이 CD 프로젝트에서 이제 뭐 패치를 대규모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항상 악재는 혼자 오지 않잖아요. 여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패치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거의 막 간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났죠 지금. 근데 여기는 예전에 나온 게임 자체는 아직도 좀 팔려요. 위쳐라는 게임은. 그리고 아무리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참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게, 여기가 그 사전 판매로 800만 장을 이미 팔았고 그 다음에 한 500만 장이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팔렸거든요.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 작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환불 사태가 있었고 다시 판매를 하면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콘솔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제 쓸 거냐, 뭐 이게 이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큰 것 같아도 생각보다 큽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모르는 거고, 이게 아는 사람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7페이지에 있는 그림 6번 한번 보시면은 2019년에 영화업계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가 뭐냐면은 어벤져스입니다. 당연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게임 쪽에서, 콘솔 쪽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임이 콜 오브 듀티예요. 매출액 비교하면은 어벤져스가 이 전 세계 기준으로, 뭐 이거는 2차 판매 아니고 티켓 판매한 걸로만 보면은 한 2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콜 오브 듀티가 26억 달러예요. 큰 차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근데 저희 어벤져스는 다 아는데 콜 오브 듀티는 아는 분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몰라요. 그쵸?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벤져스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요새 뭐 10,000원 언저리잖아요. 이제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발매할 때 기본이 60달러고 뭐 70달러, 80달러 이렇게 해서 팝니다.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사용자 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 게임 시장을 보면은 이 동아시아라든지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산업의 비중이 좀 더 큽니다. 이런 지역별 차이랑 그 다음에 이용자 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콘솔 게임의 산업의 규모는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보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생각보다 크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만든 회사인데, 블리자드는 아시죠? 알죠. 그렇죠. 아니, 거기서 날 만든. 앞에서 지금 계속 날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블리자드 알지? 그렇죠. 뭐 스타크래프트, 뭐 워크래프트, 뭐 스타크는 했었죠. 네, 그렇죠. 거기 만든 회사가 이제 합병해가지고 옛날 액티비전 스타크가 블리자드라는 회사입니다. 요새도 뭐 와우 같은 거 들어가면은 액티비전 거 게임 뭐 세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연관성 있는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다 아는 기업들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염동찬 영원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뭔데요? 저는 요새 아쉽게 우리 이리온에서 게임을 어떤 게임 채널로 한번 독립해 보려고 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쵸. 이게 좀 증권이랑 연관된 게임 하기가 쉽지가 그거 않더라고요. 말고 진짜 좋아하는 게임. 요새요? 저 요새 사이버펑크 해보고 있는데요.
네. 박지용 연구는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해서. 아까 나 왜 비웃은 거야? 아니 비웃은 게 아니라 저도 몰라서. 아니 뭐 동물의 숲 해보고 싶다며. 안 해보고 이거 샀단 말이야.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하드웨어로 샀다. 네, 10페이지에 있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이 지역별로 나와가지고 게임을 세분화해가지고 매출액 비중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컴퓨터로 하든지, 핸드폰, 모바일로 하든지, 그 다음에 콘솔 머신으로 하든지, 오락실 가서 하든지 이 넷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별로 보면은 이 남미랑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북미나 유럽 같은 선진국 비중이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콘솔 비중이 큽니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콘솔 머신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원, 60만원씩 줘야 되고, 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한 3, 40 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진입 장벽이 있어요. 반면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솔 게임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림 13번이랑 14번, 그러니까 11페이지에 있는 거 차트 보시면은요. 사용 시간으로 보면은 모바일 게임 사용자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쓰는 금액을 보면은 콘솔 쪽에 돈을 훨씬 많이 써요. 왜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 주고 게임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무료로 게임을 쓰고 그 다음에 속된 말로 현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모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 시간에 비해서 쓰는 돈은 크지 않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팩이라고도 하고 컨텐츠라고도 하는데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다가 이렇게 또 중간에 이렇게 그 현질 요소가 있는 게임들도 또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옷 입히는 거, 아니면 무기 산다는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수는 적고 그 사용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되게 고부가 가치 산업인 거예요. 마케팅을 한 사람들은 타겟은 정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 사람들이 쓰는 돈은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마케팅하기 좋은 그런 산업이라는 점에서 좀 콘솔 산업은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아래쪽에는 그렇다면 어떤 참여자들이 있느냐라고 정리를 한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이 퍼블리셔라고 하는 데고요. 여기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는 이렇게 따로 있고요. 여긴 디벨로퍼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니 밑에는 소니 게임을 이렇게 퍼블리싱하는 소니 엔터테인먼트 인터랙티브였나? SEI였나? SI였나? 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 담당하는. 여기가 퍼블리셔고요. 여기서 게임을 제작을 할 때 직접 하진 않습니다. 보통 자회사에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팀에 얘기를 하죠. 거기가 개발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갓 오브 워라는 게임 좋아하는데 뭐 아무도 모르시겠죠? 여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갓 오브 워라는 게임을 이 소니에서 만들기로 했으면은 이 산하의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라는 데에 개발을 의뢰를 하고요. 거기서 만든 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나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그 유통처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이 유통사가 되는 건가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니에 산한 거죠. 소니 밑에 플레이스테이션은 퍼블리셔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니 밑에 퍼블리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발사도 있고,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랑 그 다음에 이 유통업체인 소니 그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라는 데가 있는 거죠. 플스는 꽤 오랫동안 계속 업데이트 사왔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닌텐도도 비슷합니다. 닌텐도도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게임 사업부가 이렇게 퍼블리셔가 있고요. 닌텐도에서만 돌아가는 게임들 이렇게 만드는 개발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닌텐도도 이렇게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게임 컨텐츠를 유통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PC도 비슷한 업체 있어요. 스팀 같은 경우, 스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여기 게임 알아. 플랫폼입니다. 계속 알아?
이번에 이번에 알았어? 네, 이번에 배웠어요. 이게 스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벨브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게임 만들거든요. 뭐 포탈 같은 게임들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벨브에서 디벨롭 해가지고 이거를 그 스팀이라는 유통처에서 파는데 보통 유통계는 하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하는 거고요. 이 퍼블리셔랑 디벨로퍼랑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이 다른 회사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내가 아시는 분이 아는 나보다 좀 훨씬 어렸던 친구도 이렇게 게임 쪽에 이제 꽂혀가지고 스토리도 짜야 되더라고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간을 개발을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소위 그 개발사나 퍼블리셔 쪽에서 안 사주니까 영화 제작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배급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이 퍼블리셔가 그 자기의 IP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갓 오브 워라는 게임 말씀드렸는데 갓 오브 워라는 상표권에 대한 그거는 소니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상표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하의 디벨로퍼 그러니까 이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 제작을 의뢰하는 건데 이 IP를 가지고 그 지적재산권을 다른 회사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갓 오브 워를. 이거면 산타모니카 스튜디오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 만드는 이 디벨로퍼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블리셔가 기획을 해가지고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개발 쪽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퍼블리셔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 게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퍼블리셔 안 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유통업체랑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일 기본은 이 퍼블리셔와 그 유통업체 그리고 개발사 사이기는 하지만 요새는 사실 많이 경계가 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그 인디 게임 중에서 상 제일 많이 받은 게임이 하데스라는 게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퍼블리셔 안 끼고 처음에 PC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닌텐도 같은 데도 진출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 같은 퍼블리셔가 기획하고 뭐 이렇게 개발사에 의뢰하고 이 디스트리뷰터 아니 유통처에다가 이렇게 납부하고 뭐 이런 개념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개발사, 퍼블리셔, 유통사 이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4페이지부터는 그렇다면은 어떤 그 기업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이 국가별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데가 두 개죠. 소니랑 닌텐도. 이 소니랑 닌텐도인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산업이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돼 있어요. 그림 16번 보시면은 소니 하면 생각하는 게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지만 보통은 전자제품들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요즘에는 CD로 음악 잘 안 듣는데 예전에는 음악 같은 것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음악 사업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컨텐츠라든지 미디어 그래가지고 영화, 음악 이쪽 사업부도 있고 일본에서는 보험이나 금융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게임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조금 안 됩니다. 전자제품이랑 거의 비슷하고 이 2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 17번이 좀 재밌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소니는 이 사업부가 그 게임 사업부가 뭘로 돈을 보냐라고 하면은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기계 팔아서 돈 버는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대부분 컨텐츠 팔아서 돈 버는 회사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팔기도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생각을 해보세요. 넷플릭스는 이 미디어에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회사지만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 전용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었던 거잖아요. 소니도 사실 모델이 비슷한 거죠. 플레이스테이션을 팔지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전용으로 돌아가는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머신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소니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닌텐도도 비슷한데 그림 18번 보시면은 닌텐도는 신기한 게 하드웨어도 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닌텐도 다 들고 다니죠 애들. 그렇죠. 근데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신기한 게 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모델 나올 때마다 이 하드웨어 매출액이 좀 이 변동이 있어요. 근데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인데 현대 시점에서 이게 2017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아직도 잘 팔려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플스가 나쁜 놈들인 게 다음 버전이 나오면 다 그게 바뀌어서 다음에 나온 것들은 새 기기에 넣어야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어느 사람부터 안 사기 시작한 거. 아, 그렇죠.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플스 아직은 5가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플스 4, 5 다 되거든요. 근데 점점 플스 4는 지원 안 하는 게임들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뭐 그거는 피할 수가 거기에서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나오면 할 수 없이 그렇죠. 사는 거지. 하드웨어를 사야 되고요. 그 한 6, 7년에 아예 이렇게 버전이 바뀌고 중간중간에 뭐 하나 더 붙은 모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플스 4가 몇 년도에 나왔죠? 2014년? 2017년도요.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됐나? 플스4 2013년. 2013년에 나왔고 지금 2020년에 플스 5가 나왔는데 플스 4까지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플스 4 프로가 또 중간에 한 번 나왔습니다. 2017년인가에.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델을 계속해서 보면 한 3년마다 새 버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좀 안 돌아가는 버전이 있어가지고 중고 가격은 좀 팍팍 떨어지기는 하죠. 어쨌든 이 닌텐도 같은 경우에도 소니랑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사업부,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훨씬 돈을 잘 벌고요.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하드웨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안정적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닌텐도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팔리냐? 그림 19번 보시겠어요? 보통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하면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의 이미지가 좀 많습니다. 누구 괜히 날 보면서 그러니까 30대가 가장 남자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아요. 소니 같은 경우에. 예. 그래요? 그런데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랑 성별 차이가 사실 거의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게임도 단순하지 않아요, 닌텐도 게임은? 단순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게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캐주얼하고 짧게 즐기는 게임보다는 굉장히 좀 시간 많이 투여해야 되는 게임의 비중이 높고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원동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 20번 보세요. 작년 4분기에 이 콘솔 머신별로 얼마나 팔렸느냐 이거 비중 점검한 건데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5가 새로 나왔잖아요. 작년 4분기에. 그래도 닌텐도 판매 2017년에 나온 닌텐도 판매량을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팔리는 뭐 물론 이 공급 부족 이런 이슈도 있기는 한데요.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다양하게 이 팔리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4분기에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 수요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보면은 닌텐도는 여전히 잘 팔린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본 게임 산업 그 업체인 소니랑 그 닌텐도 말씀드렸고요. 16페이지에는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랑 유럽에는 어떤 게임 업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미국 업체 중에서 머신을 만드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습니다. 엑스박스죠.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미국 매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유럽이랑 그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엑스박스 수요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미국 쪽에서 좀 많이 쓰고요. 근데 이 엑스박스라든지 게임 사업부가 전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됩니다. 8% 정도 돼요. 거기다가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2020년에 매출액이 막 크게 늘어났느냐, 매출액 비중이 늘어났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네요. 유지하는 정도예요.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콘솔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이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나 소니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용 게임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헤일로 같은 게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위에서도 사실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엑스박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위에 한 명 있었는데 관둔
태훈 씨라고. 어쨌든 네,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오히려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셔들이 많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그림 23번이랑 24번이 대표 두 개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그 EA 일렉트로닉 아츠 이 두 개인데요.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비전 사업부와 블리자드 사업부가 있는데 액티비전 같은 경우에는 콘솔 비중이 많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 비중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짜여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래서 콘솔, 모바일, PC 이런 데 비중이 굉장히 골고루 있어요. 아니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무슨 모바일 게임도 나오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킹닷컴이라고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그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게임이거든요. 여기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겁니다. 그만큼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의 반면에 EA 같은 경우에는 2위 업체인데 여기는 콘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EA 하면 생각나는 게임이 대표적으로 PC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피파 시리즈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피파, 근데 농구, NBA. 네네 맞아요. 스포츠 게임 사업부가 굉장히 크죠. PC방 가서 하는 게임. 네 맞습니다. PC방 게임.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었던 게임인데 생각보다 지영 연구원은 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피파도? 피파 정도는 알아요. 네. 야 피파 정말 유명한 게임이죠. 한국 선수 찾아가지고 굳이 네. 그 피파도 계속 시리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스테디셀러인데 더 사실 비중이 큰 거는 콘솔 사업부 쪽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심즈 이런 게임은 PC 버전, 콘솔 버전 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EA 게임이고 다만 EA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보다는 콘솔 비중이 높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3위 업체 정도 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꾸 물어보지 마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산하 컨텐츠가 락스타 게임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락스타가 가지고 있는 데는 뭐 유명하죠. GTA도 있고 뭐 레드 데드 리뎀션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런 게임들을 만드는 데가 테이크 투인데 PC 쪽에서는 개발은 좀 딴 데서 했는데 퍼블리싱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보더랜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테이크 투 게임이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바이오쇼크라는 게임도 여기 쪽에서 개발해가지고 퍼블리싱을 했습니다. 뭐 규모 자체는 당연히 액티비전이나 EA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데 나름 이 의미 있는 이 상표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유럽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유비소프트입니다. 사실 저는 게임 소프트 업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유럽 유비소프트웨어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나게 지금 자기는 많이 아니까 엄청 많이 아는 거 신나는데요? 유비소프트 정말 처음 들었다. 진짜요? 어. 어쌔신 크리드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영화는 아는데. 여기가 그 원래 이쪽 지적재산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모탈 이런 것들도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모탈 그 피닉스라고 최근에 게임이 나온 게 있었어요. 이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소니라든지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콘솔 회사에만 공급을 하잖아요.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EA 게임 같은 경우에는 PC랑 엑스박스랑 그 플레이스테이션 위주로 공급을 하는데 유비소프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스위치까지 그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콘솔에 대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머신으로 비중으로 보면은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게임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업체라서 프랑스 업체거든요. 약간 접근성은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는 게임 업체들 이렇게 글로벌 업체로 보면은 뭐가 제일 좋아 보이냐라고 하면 일본 닌텐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유럽의 이 유비소프트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접근성이 일본 업체라든지 유럽 업체라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처럼 좀 그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던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한국에서도 인지도도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가 막
그렇게까지 대박은 사실 잘 없는데 나오면 어느 정도 순위권 한 5위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한 게임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비소프트까지 좋게 보고 있다. 이게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드리는 코멘트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그렇다면은 한국 시장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 전체 산업에서 한국 콘텐츠 전체 산업에서 게임이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림 27번 봐주시면은요 사실 매출액만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놀라는 거는 출판 시장이 여전히 21%네요. 아 이거 조원입니다. 21조 원. 조원. 네. 퍼센트는. 어쨌든 순위로 보면은 뭐 방송, 광고 뭐 이런 것만큼 출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거죠. 크네, 생각보다. 뭐 이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이니까 약간 좀 과대하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산업 이런 것보다 이 출판이라든지 방송 게임이 큰데 이게 보통 게임의 상대가 뭘까라고 하면은 사실 인쇄물보다는 영상물에 가깝잖아요. 영화 같은 거잖아요. 작년 상황 어떻게 됐는지 그림 28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 공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반대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문에 성장이 나온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가 났는데 여기에 또 하나 그림 29번 보시면은요. 수출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게 제일 효자냐라고 하면은 콘텐츠에서는 상대가 없습니다. 게임입니다. 뭐 영화 뭐 수출 많이 하고 방송 캐릭터 수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콘텐츠에서 가장 큰 비중은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영화 이런 거 당연히 뭐 있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이제 산업이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됐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됐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높은 성장률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20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콘솔 게임 산업이잖아요. 콘솔 게임 산업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림 31번에 나타나는데요. 제일 큰 거는 한국도 역시 모바일이고요. 아까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위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PC고 그 다음에 콘솔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콘솔 게임이 전체 한국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콘솔 게임 산업은 한국에서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33번 그림 봐주시겠어요?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산업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사람이 2개, 3개씩 하지는 못해요. 사람이 시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 여가 시간을 모바일 게임에 쓴다면은 이거를 2개, 3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과정에 진입한 건데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모바일 게임 2개는 못 하는데요. 콘솔 게임 하면서 모바일 게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카니발레이제이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그렇죠. 네? 카니발레이션을 하는 게 편해. 아 그래요? 이게 서로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효과는 사실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솔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성장성이 이제는 안 나오고 있는 PC 게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PC나 모바일 시장에 비해서 한국 콘솔 게임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게임 소비 쪽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35번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이 콘솔 게임에서는 전에는 당연히 소니 거 플레이스테이션이 잘 팔렸었는데 지금은 닌텐도가 더 잘 팔리잖아요. 2017년에 닌텐도 스위치가 나왔는데 2017년에 소니랑 한국 닌텐도랑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2018년, 2019년 지날수록 닌텐도 매출액을 이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렇죠. 소니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이 작년 4분기에 미국 매출액 보면은 닌텐도가 플레이스테이션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원동력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연령층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좋아하는 게 이 플레이스테이션보다는 닌텐도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딸 초등학교 갔는데 스위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침 아버지의 유언자를 받았군. 보통 유튜브에서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애들 그러지 않나?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으로는 좀 방송하는 게 좀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는 다 모바일 게임 갖고 모멘텀 갖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둔화돼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22페이지가 핵심입니다. 한국 쪽 산업은. 이게 한국 주요 게임 업체들 이 매출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그거랑 최근에 콘솔 관련 이슈가 있느냐라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1, 2, 3위 업체가 지금 다 콘솔 쪽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프로젝트 TL이라고 해가지고 리니지 콘솔 버전에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위 업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용 세븐나이츠 이미 출시했고요. 3위 업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 올해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분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도 그렇지만 게임도 까봐야 알거든요. 발매를 해봐야지 이게 반응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의미 있는 거는 모바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화가 상태에 도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콘솔 쪽으로 이게 국내 업체들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뭐 저희 신 팀장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펄어비스 같은 데는 이게 붉은 사막이 나오기는 하는데 국내보다는 사실 콘솔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이 국내 게임 업체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뭐 2차 산업인 뭐 스트리밍이나 e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콘솔 게임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차트 참고 삼아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게 게임 산업 관련돼서 제가 트위치 평균 사용자가 그 게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네, 트위치 보는 사람들. 리그 오브 레전드 2020년에 급격하게 늘었죠. 저도 트위치 한번 방송해보고 싶은데 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봐요. 뭐 문제되나? 컴플라이언스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 그거 그러니까 게임에서 저는 사실 겸업 금지 때문에 저 걸리지 않아요? 돈 받으면? 돈은 안 받아야지. 우리 다 무료로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게임 방송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가면 절대 안 돼. 애널리스트.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1,000원 도네이션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닌가? 뭐냐, 해본 사람이 없구나. 이제 또 알아볼게요. 뭐 컴프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회사의 어떤 그런 다 알아보겠죠. 뭐. 아니 뭐 그거를 뭐 회사에서 하지는 못할 거고 뭐 제가 막 쌍욕하고 막 네. 알겠습니다. 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콘솔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PC와 모바일과 달리 아직 성장성이 남아있는 산업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팬데믹 거치면서 성장성이 더 커졌고 여기에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가 나오면서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한국 게임 업체들도 이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차세대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박지원 연구원이. 네. 제가 파트 3 차세대 콘솔 게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아졌고요. 차세대 콘솔 게임 2대가 작년 11월 중순에 거의 동시에 출시가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작년에 나왔구나. 네, 맞습니다. 반면에 11월? 네, 얼마 안 11월 됐네? 중순. 네.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 5는 돈 주고도 못 사요. 물량이 딸려서. 지금? 네. 지금 이게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하지. 근데 지금 리세일로 팔리는 거 120만 원이에요. 진짜? 네. 난 또 가서 하나 살까 했지. 그 못 삽니다. 좀 지나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리세일 가격 더 떨어지겠죠.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대란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콘솔 게임 업체 3곳과 핵심 부품 업체 2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소니 같은 경우에는 몇 페이지예요? 27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의 정통 강자이고 이제 그림 46번 보시면은 상위 5위 안에 이제 판매량 가장 높이 판매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2가 있고 4가 있고 5위 안에 플레이스테이션이 한 4개 정도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인기가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뿐만 아니라 닌텐도도 역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스위치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요. 닌텐도 스위치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28페이지죠? 네, 28페이지에 그림 47번, 48번 보시면 이게 되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모여봐야 동물의 숲? 네. 이게 그 다른 게임과 달리 특별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배경이 되게 아무도 게임이 착할 것 같아. 네. 맞아요. 힐링. 죽이고 막 힐링. 네, 힐링이랑 뭐 그냥 무인도에서 그냥 나만의 소소한 재미 뭐 이렇게 식물 그냥 드라마 봐도 키우고 재미없어 보이는.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힐링하라는 건데 난 한국 옛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 안 애들 해요. 게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게임 중에서 다마고치인가? 네, 다마고치. 난 정말 그거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갔거든. 다마고치가 왜요? 다마고치 해봤어요, 지영 씨? 실물로 보긴 했어요. 실물로 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다마고치? 박물관에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이 사람이 계속. 근데 그때도 그 한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걸 키운다고 느낌을 받는다는 게 난 도저히 동의를 안.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테트리스 뭐하러 하는 거? 뭐? 테트리스? 테트리스 같은 거 똑같죠 뭐. 그거 그거는 지워 뭐해. 재밌지. 비슷한 거죠. 네, 아무튼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이제 출시 이후에 3천만 장을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계속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니나 닌텐도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콘솔 게임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닌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뭔가 게임 독점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게임 개발사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니맥스 미디어를 75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게임 개발사를 인수를 해서 그 게임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 타이틀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이제 엑스박스 플랫폼으로 흡수를 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9페이지 보시면 표 4번이 있는데요. 차세대 콘솔 게임 사양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랑 엑스박스 X 그리고 S 시리즈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은 사실 CPU랑 GPU입니다. CPU랑 GPU 모두 AMD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CPU랑 GPU 모두를 엔비디아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엔 작년 11월 12일 첫 출시가 되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총 450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연간 판매량이 이제 630만 대인 것과 비교하면 이제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FY 21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 판매량 이제 소니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판매량이 760만 대입니다. 지난 2월 3일 발표된 분기 실적이 이제 FY 기준으로 3Q 21인 것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까지 450만 대 팔렸고 앞으로 630만 대까지 더 팔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300만 대를 남은 한 분기 동안 더 판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보다는 조금 먼저 출시가 됐는데 2017년에 출시가 되었고 한국에는 이제 처음 출시가 된 게 이제 같은 해 1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된 이후로 글로벌 기준 누적 판매량이 약 8천만 대에 이르고 이제 FI 기준으로 2021년도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량 가이던스를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10.4%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2017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 수요가 높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니나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게임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 부분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7%가량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엑스박스 시리즈가 굉장히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FI 기준 3Q 2일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게임 부분에서 5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YoY 기준 성장률이 5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콘솔 게임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수요 여전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하드웨어 판매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염동찬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사실 마진의 핵심입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3부터 역마진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를 한번 사면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게임 타이틀을 계속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가격이 역마진 정책을 펴도 소프트웨어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백업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진이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게임 타이틀도 많고 이제 하드웨어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닌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리언셀러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9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닌텐도 역시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거의 경쟁의 핵심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HP 보면은 프린트 싸게 팔고 이 잉크 비싸게 파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소니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역마진으로 파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그 제니맥스? 네. 거기 인수한 거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니맥스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중에 베데스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진짜 유명해요. 그 제일 대표작이 엘더 스크롤 시리즈라는 거랑 그 다음에 폴아웃 같은 건데 그거는 정말 국내외로 매니아가 많은 게임인데 여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엘더 스크롤 신작 뭐 몇 년 안에 나온다고 지금 발표했는데 이거 엑스박스 전용으로 해버리면 어떡하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생각보다 좀 그 콘솔 게임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3페이지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게임 타이틀을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구독 서비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게임 타이틀 개발에 뛰어들기보다는 일단은 많은 유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 인수 경쟁에 뛰어들어서 개발사를 인수를 한 뒤에 그 게임 개발사가 갖고 있는 이제 게임 타이틀을 이용하는 유저들을 엑스박스에 흡수를 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콘솔 게임 제조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사실 물량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공급 부족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반도체가 어떻게 부족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픽 메모리 GDR6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팹립스 업체입니다.
이런 펜립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TSMC 같은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 생산을 반도체를 맡기게 되는데 사실 지금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 캐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GDDR6라는 이제 그래픽 메모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랑 엑스박스 X 그리고 S 모델 이전 세대의 모델에는 사실 그래픽 메모리가 GDDR5 모델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초에 AMD랑 엔비디아에서 GDDR6 제품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5랑 엑스박스 X 그리고 S 시리즈에는 GDDR6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전보다 저장 공간이 더 커지고 더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GDDR6 반도체를 공급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GDDR6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ABF 기판이 필요한데 이 ABF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일본의 MSG로 가장 유명한 아지노모토라는 기업에서 ABF 원료를 이제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런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ABF 기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뭐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지진도 발생을 했었고 사실 대만 유니마이크론 공장에서 작년에 화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급 상황이 조금 수월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업체 생산 캐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라는 이슈로 다시 넘어와서는 사실 공급 부족은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뭐 이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되면 플스5 이제 물량 부족 없어지나요? 지금과 같은 물량 대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 플스5 샀는데 리세일로 팔고 다시 사면은 지금요? 벌 샀어? 네, 저 샀죠. 이제 36페이지부터는 이제 콘솔 게임에 들어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을 이제 세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사실 본업은 CPU랑 GPU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PU랑 GPU를 먼저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CPU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하고 AMD인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워낙 CPU 전통 강자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인텔에 뒤지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가파른 성장세로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합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이랑 설계가 동시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AMD와 지금 TSMC가 같이 협력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TSMC에서 캐파가 부족하면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CPU 역시 엔비디아에서는 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이 이슈 때문에 AMD에서는 CPU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가 4분기부터 어느 정도 CPU율이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텔이 이를 빠르게 조금 더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기술적인 수준에서 한번 보자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고 언제 7나노 공정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텔보다는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CPU 말고 G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GPU 같은 경우에는 두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엔비디아하고 AMD입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자가 명확합니다. 엔비디아가 훨씬 높은 점유율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RTX 30 시리즈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아직까지 한 1분기까지는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이제 발언이 조금 어느 정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가 한 8% 정도 빠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다음 분기 실적을 가장 크게 견인할 수 있는 요소는 게임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사실 콘솔 게임 수요는 아직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에다가 이제 펜트업 수요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게임이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 내용들은 이제 많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이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이제 게임 담당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파운더리나 뭐 삼성전자의 어떤 비메모리 쪽들이 생각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새 너무 뭐 줄이니 하면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이냐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반도체가 수급이 얼마 전에 또 MLCC가 엄청 부족하다고 난리쳤는데 또 어떤 거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너무 막 극단적인 견해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게 멈춰 있다가 다시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공급의 어떤 약간 꼬임 이 정도지 뭐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같은 거 같진 잘 않는 것 같거든 지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좀 분위기 약간 흥분해를 있는 것 같아서 요즘 계속 톤다운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분명한 미래가 이쪽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네. 하여튼 좀 더 알파를 찾아서 갑시다. 좀 더 가면 이제 VR까지 간다면 더 재밌는. VR을 가면 반도체 쪽이 확 달라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신이라든지 그치. GPU라든지 어떻게 그거를 구현할 지금 거냐, 프라이싱할 이건 수 거죠. 있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건 정말 웃긴 얘기인데 어느 시점 되면은 지금 같은 방식의 메모리 반도체 그만 갖고는 한계에 오지 않겠냐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당연히 네. 효율이 더 좋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뭐 내가 기술자 그 어떤 그런 그런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또 가끔 또 그런 거 들으면 공부되고 재미는 있는데 지금 주시라는 그런 먼 미래까지 프라이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궁금한 거는 전자가 과연 올해 빈메모리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최근에 흥미로운 게 빈메모리 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나 LB세미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하다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생기거든. 그 회사가 좋다가 아니라 왜 그런 주가들이 잘 안 될까? 그 이유들을 또 오늘 숙제를 던져드리는 건데 같이 고민하기로 했으니까. 네. 저 이제 콩쿨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 나도 지금 가야 돼. 네. 좀 대기하고 있어. 네. 엄청 바쁜 척하는데. 아니 저 지금 시간 딱 됐습니다. 마무리 짓시다. 나 급하게 이거부터 썼네. 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